현대인들이 왕실 가족들의 삶을 떠올리면 보통 화려하고 풍족한 생활을 상상하곤 합니다만 실제로는 혈통과 출생 순서에 따라 극명하게 갈리는 운명이 기다리고 있었죠. 특히 조선시대는 엄격한 신분제와 유교적 질서가 지배하던 사회였기 때문에 같은 왕의 자식이라도 그 삶의 궤적이 천지 차이였고 출생의 순간부터 운명이 결정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은 조선 왕실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들의 희로애락과 비극적인 운명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며 왕실의 숨겨진 이야기들을 풀어보겠습니다. 우선 왕의 아들들이 받는 대우부터 살펴보겠는데, 서양의 프린스들과 달리 조선의 왕자들은 후계자가 될 가능성과 생모의 신분에 따라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아야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세자로 책봉되느냐의 여부였는데, 세자는 다음 임금이 될 사람으로 지정된 왕자를 뜻하며 보통은 첫째 아들에게 주어지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최종 결정권은 오직 국왕에게만 있었고 신하들의 의견도 참고하긴 했지만 세자 책봉은 100% 왕의 의지에 달려있는 문제였기 때문에 정치적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바뀔 수 있었죠. 세자가 되기 전까지 맏아들은 원자라는 호칭으로 불렸는데, 사극에서 원자마마라는 표현을 들어보셨을 텐데 이는 아직 세자로 정식 책봉되지 않은 왕자를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이 원자가 국왕의 최종 승인을 받아 세자로 책봉되면 그때부터 세자 저하가 되며 궁중의 모든 예우와 대접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 사실상 차기 임금으로서의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호칭의 의미인데요. 국왕에게는 전하라고 부르고 세자에게는 저하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으며, 이는 조선의 엄격한 신분 체계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전하는 전각 아래라는 뜻으로 임금이 계신 높은 곳보다 아래에서 말씀드린다는 겸손한 표현이고, 저하도 비슷하게 저택 아래라는 의미로 전하보다 한 단계 낮은 존칭이었습니다. 세자는 보통 궁궐의 동쪽에 거처를 두고 살았기 때문에 그곳을 동궁전이라 불렀고, 때로는 세자 자체를 동궁이라 부르기도 했으며 동궁마마라는 별칭이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조선이 명나라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세자 책봉도 명나라 황제의 승인을 받아야 완전히 효력이 발생했는데, 다행히 대부분의 경우 이는 형식적인 절차였고 명나라에서도 웬만하면 승인해 주었습니다. 오히려 조선에서 온 사신들에게 귀한 선물까지 주며 후하게 대접했지만 적장자 상속 원칙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되기도 했으며, 성리학을 중시하는 유교 문화권에서는 이런 원칙을 어기는 선례를 만들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세자와 태자는 완전히 다른 개념인데, 세자는 다음 왕이 될 왕자를 뜻하고 태자는 다음 황제가 될 황자를 의미하며, 조선은 왕국이었기 때문에 태자라는 말을 함부로 쓸 수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왕의 뒤를 이을 동생은 세제라고 불렸고 후계자가 될 손자는 세손이라 불렸으며, 각각의 호칭에는 엄격한 위계 질서와 계승 순서가 반영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세자가 아닌 다른 왕자들의 이야기를 해보겠는데, 이들의 대우는 생모의 신분에 따라 극명하게 달랐고, 어머니가 정식 왕비인지 후궁인지에 따라 받는 자기부터 완전히 달랐습니다. 어머니가 정식 왕비인 왕자들에게는 대군이라는 자기가 주어졌고, 후궁 소생에게는 단순히 군이라는 자기가 주어져서 같은 왕의 아들이라도 명확한 신분적 차이가 존재했습니다. 예를 들어 세종은 왕이 되기 전 충녕대군이었고, 세조는 수양대군, 성종은 잘산대군, 중종은 진성대군, 명종은 경원대군이었으며, 이들은 모두 왕비 소생이었기 때문에 대군이라는 자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반면 선조는 하성군이었는데 이는 후궁 소생이었기 때문이며, 광해군의 동생 영창대군은 예외적으로 어머니가 정식 왕비였기 때문에 후궁 소생임에도 대군이라 불렸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런 후궁 소생 왕자들의 처지였는데, 아버지가 현재 임금일 때는 그나마 괜찮았지만 왕이 바뀌고 시대가 지나면 그들은 사실상 일반인과 다를 바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후궁 소생은 원칙적으로 왕위 계승권이 없었기 때문에
정치적 영향력도 미미했고 경제적 지원도 점점 줄어들어서 말년에는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경우도 많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특수한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후궁 소생이 왕이 되기도 했는데 선조, 광해군, 인조, 영조, 고종이 모두 후궁 소생이었으며 이들은 하나같이 출생에 대한 콤플렉스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들은 신하들에게 더욱 엄하게 대했고 자신의 정통성을 의심하는 목소리에 대해서는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했으며 때로는 과도한 처벌을 내리기도 했다고 전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차이점이 하나 더 있는데 서양과 달리 조선에서는 오직 세자만 궁궐에서 살 수 있었고 나머지 모든 왕자들은 대군이든 군이든 상관없이 궁궐 밖에 나가서 살아야 했습니다. 또한 세자를 제외한 모든 왕자들은 정치 참여가 금지되어 있어서 관직을 받을 수도 없었으며 이는 왕자들끼리 권력 다툼을 벌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자가 아니면 사실상 모두 비슷한 처지였던 셈인데 대군과 군의 차이는 있었지만 실질적인 생활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고 모두 평범한 민간인과 비슷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재미있는 변화가 하나 있었는데 고종이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황제가 되면서 왕족 관련 용어들이 바뀌었으며 세자는 황태자가 되었고 기존의 자귀 체계도 완전히 개편되었습니다. 기존의 대군이나 군이라 불리던 황제의 아들들에게는 왕이라는 자귀를 내렸는데 이때 탄생한 게 바로 영친왕, 의친왕 같은 호칭들이며 이는 조선 말기의 짧은 기간 동안만 사용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공주들의 삶을 살펴보겠는데 왕자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 왕의 아들이라는 뜻이니까 왕의 딸은 왕녀라고 불러야 할 것 같은데 왜 공주라고 했을까요? 공주라는 용어는 삼국시대부터 내려온 오래된 말로 처음엔 왕족 혈통의 모든 여성을 지칭했으며 특별한 구분 없이 사용되었지만 조선시대에 들어서면서 이 용어의 사용법이 세분화되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왕의 모든 딸들을 우선 왕녀라고 불렀는데 이 중에서 어머니가 정식 왕비인 경우만 공주, 후궁 소생은 옹주라고 구분해서 불렸으며 이는 왕자들과 마찬가지로 생모의 신분에 따른 차별이었습니다. 공주나 옹주를 부를 때는 당연히 마마라는 존칭을 붙였지만 어렸을 때는 아기씨라고 불렀고 결혼 후에는 자가라고 불렸으며 이는 그들의 생애 단계를 반영하는 호칭 체계였습니다. 국왕을 전하, 세자를 저하라고 부르는 것처럼 공주자가, 옹주자가라고 했는데 여기서 헷갈리기 쉬운 게 궁주라는 표현으로 이는 왕족 남성과 결혼한 여성들에게 주어지는 자귀였고 공주나 옹주와는 다른 개념이었습니다. 이런 명확한 구분은 태종 이방원이 정립한 것이며 조선시대에는 군주라는 표현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고 모든 호칭이 엄격한 신분제에 따라 체계적으로 구분되어 사용되었습니다. 공주나 옹주들 중에 유명한 사람이 별로 없는 이유는 남성 중심의 유교 사회에서 여성들의 정치 참여가 철저히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이며 예외가 있다면 왕의 어머니나 할머니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공주들은 결혼 후 평범한 가정 생활을 했기 때문에 특별히 기록될 만한 일이 없었고 역사서에도 출생과 결혼, 사망 정도의 기본적인 사실만 간단히 기록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만 비극적인 생애를 보낸 몇몇 공주들은 지금도 기억되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경혜공주로 단종의 친누나였던 그녀의 삶은 조선 왕실의 비극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경혜공주는 어머니가 단종을 낳으며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단종에게는 유일한 혈육이나 다름없었고 그래서 단종은 왕비나 다른 후궁들보다 누나를 더 자주 찾아갔다고 합니다. 삼촌 수양대군이 정변을 일으킬 때도 단종은 궁궐이 아닌 누나 집에 있었으며 이는 두 남매가 얼마나 각별한 사이였는지를 보여주는 일화로 단종에게 경혜공주는 어머니이자 누나이자 유일한 가족이었습니다. 몇 년 후 동생 단종은 유배지에서 죽음을 맞았고 남편도 단종을 옹호하다가 능지처참을 당했으며 경혜공주에게는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었는데 폐위된 왕의 누나이자 역적의 아내가 된 그녀가 아이들을 키우기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다행히 세조의 부인 정의왕후가 동정심을 느끼고
아이들을 궁궐에서 키우겠다고 제안했고, 경혜공주는 아이들을 맡긴 후 출가해서 비구니가 되어 여생을 보냈다고 전해집니다. 또 다른 유명한 공주로는 정명공주가 있는데, 선조의 딸인 그녀는 임진왜란 후 선조가 임모광후와 재혼하면서 태어났으며, 임모광후와 정명공주를 먼저 낳고 그 다음에 영창대군을 낳았습니다. 임모광후의 아버지는 딸이라 실망했지만 선조 본인은 딸을 무척 사랑하는 딸 바보였다고 하며, 정명공주가 태어났을 때 이 아이는 내 마음을 아는구나 라고 기뻐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광해군이 왕이 되면서 영창대군이 죽고 정명공주는 어머니 임목대비와 함께 어려운 삶을 살아야 했으며, 임목대비가 지금의 덕수궁에 유폐될 때 함께 갇혀서 5년간 고생했습니다. 다행히 인조반정으로 풀려났지만 정명공주의 남편 홍주원은 정유재란 때 대단한 일을 했는데, 피난민들을 태우고 강을 건너려다가 배가 무거워서 자신의 재산을 모두 강에 버리고 백성들을 구해냈다고 합니다. 이는 현재의 흥남철수에 비견될 만한 의로운 행동이었고, 정명공주 부부는 나라가 어려울 때 사제를 털어 백성들을 도왔으며, 이런 행동으로 인해 후세에까지 그 이름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옹주로는 조선 왕실의 마지막 황녀 덕혜옹주를 들 수 있는데, 고종의 딸이었지만 어머니가 후궁 양귀인이었기 때문에 옹주라 불렸으며, 일제강점기라는 격동의 시대를 살아야 했습니다. 일본으로 강제 유학을 떠난 후 37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온 그녀의 삶은 조선 왕실의 몰락과 함께 한민족의 아픔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왕자든 공주든 왕의 자식들에게는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특별한 대우가 있었는데, 갓 태어났을 때부터 궁궐을 떠나기 전까지는 거의 동일한 처우를 받았으며, 이는 왕족으로서의 기본적인 예우였습니다. 우선 출산할 때 탯줄과 태반은 왕족임을 증명하는 신성한 것으로 여겨져서 특별히 보관되었는데, 일반 서민들은 탯줄을 태우거나 땅에 묻었지만 왕족들의 탯줄은 전국에서 가장 좋은 명당을 찾아서 그곳에 태실을 만들어 보관했습니다. 왕비나 후궁의 출산이 임박하면 궁중에 태실도감이라는 임시 기구를 설치해서 명당을 물색하고 탯줄을 임시 보관하는 일을 담당했으며, 이는 훗날 왕이 된 왕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왕자와 공주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었습니다. 지금도 경상북도 성주군에 가면 세종의 탯줄을 보관한 태실을 볼 수 있는데, 이런 태실들은 전국에 수백 개가 있었으며 조선 왕실의 독특한 문화를 보여주는 유적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태어난 왕자나 공주는 실제 부모가 직접 기르지 않았는데 보모상궁이라는 전담 유모가 붙어서 양육을 담당했으며, 이는 왕실의 오랜 전통이자 관례였습니다. 세자가 될 아이에게는 보모상궁이 2명이 붙었고, 다른 왕자와 공주들에게는 1명씩 배정되었으며, 양육뿐만 아니라 수유까지도 왕비가 아닌 보모상궁이 담당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어머니 역할을 했습니다. 보통 보모상궁은 천민 출신이 많았는데, 자신이 기른 아이가 나중에 왕이 되면 그 순간 보모 부인이라는 최고의 자기를 받게 되어 정일품의 품계를 얻었으며, 이는 신분 상승의 대표적인 사례였습니다. 단종의 보모 부인은 나중에 세조에게 해를 당하기도 했고, 어머니 없이 자란 연산군은 자신의 보모 부인에게 특별히 의지했으며, 보모 부인이 죽었을 때 크게 슬퍼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해방 후 덕혜옹주가 일본에서 37년 만에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그녀의 유모가 김포공항에 마중 나와서 덕혜옹주를 보고 눈물을 흘렸다는 일화도 전해지며, 이는 유모와 왕족 간의 각별한 정을 보여주는 감동적인 사례입니다. 왕족 자녀들의 교육도 매우 특별했는데, 세자는 물론이고 일반 왕자들도 최고 수준의 스승들에게서 학문을 배웠으며, 특히 경학과 역사, 문학에 대한 교육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공주들의 경우에도 기본적인 한문 교육과 함께 여성으로서 갖춰야 할 예의 범절, 바느질, 음악 등을 배웠으며, 이는 훗날 좋은 혼처를 찾기 위해서도 필수적인 소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교육도 세자가 아니면 한계가 있었는데, 정치나 군사에 관련된 실무적인 교육은 받을 수 없었고, 주로 교양 수준에서 그쳤기 때문에 실제 사회생활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왕족들의 결혼도 매우 특별한 절차를 거쳤는데 세자의 경우 세자빈 간택이라는 공식적인 과정을 통해 배우자를 선택했고 다른 왕자들도 문벌 좋은 집안의 딸들과 결혼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공주나 옹주들의 경우에는 부마 간택이라는 과정을 거쳤는데 이때 선발된 남자를 부마라고 불렀으며 부마가 된다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영광이지만 동시에 많은 제약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부마는 과거의 급제에도 높은 관직에 오를 수 없었고 공주나 옹주와의 관계에서도 엄격한 예법을 지켜야 했으며 때로는 처가의 정치적 상황에 휘말리기도 했기 때문에 꼭 좋은 일만은 아니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종합해보면 왕실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모두가 행복하고 화려한 삶을 산 것은 아니었으며 오히려 왕조의 흥망성쇠와 함께 비극적인 운명을 맞이한 왕자들과 공주들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혈통과 출생 순서, 그리고 시대적 상황에 따라 극명하게 갈린 그들의 삶은 조선시대 신분제 사회의 엄격함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며 동시에 권력의 무상함을 보여주는 역사의 교훈이기도 합니다. 특히 세자가 아닌 왕자들과 모든 공주들은 왕족이라는 신분의 제약 속에서 자유로운 삶을 살기 어려웠고 정치적 격변기에는 오히려 왕족이라는 신분 때문에 더 큰 위험에 노출되기도 했습니다. 현대적 관점에서 보면 이런 신분제적 차별은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당시의 역사적 맥락에서는 왕조의 안정과 질서 유지를 위한 불가피한 제도였다고 볼 수 있으며 조선 500년 역사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소중한 자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조선 왕족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겉으로는 찬란해 보이지만 그 속에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고민과 슬픔, 그리고 인간적인 이야기가 깊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왕족으로 태어나는 것이 과연 축복인지 아니면 또 다른 굴레인지 역사 속 그들의 삶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많은 생각거리를 던져줍니다. 화려함 뒤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를 알고 나니 왕궁의 그림자가 더 짙게 느껴지지 않나요? 오늘 이야기 흥미로우셨다면 다음 역사 이야기에서도 함께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